자, EITC의 첫 번째,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다. 근로장려 플러스 소득지원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근로연계형 복지다. 근로연계형 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느냐. 부양가족은 배우자도 되고 자녀도 되고요. 자녀는 이제 18세 미만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득을 보죠. 그 다음에 재산을 보죠. 이 기준들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모두 충족돼야 된다. 자, 그런데 단독 가구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단독 가구도 가능하고, 자, 단독 가구 경우는 연령 기준이 없다. 연령 기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지급합니다. 1년에 2회 지급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대 지급액이 얼마라겠죠? 3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이 30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300만 원을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300만 원이 최대 지급액인데 이것을 두 번 나눠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죠. 모형은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소득이 되고요. 이게 소득이 되고 이것이 EITC 급여액이 돼요. EITC 급여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점증과 평탄과 점감의 모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노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을 그려드린 이유는, 간단하게 그려드린 이유는 이 그림을 연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엉뚱하게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 EITC는 미국의 부예소득세와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미국의 NIT입니다. 미국의 NIT와 유사하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 이 점에서 유사합니다. 자, 정부가 있고 여기에 근로빈곤층이 있어요. 근로빈곤층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근로빈곤층은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대신에 오히려 정부가 역으로 환급을 해준다. 환급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이야기한다. 자, 대상자가 근로빈곤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나 신청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EITC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녀 장려 세제입니다. 자녀 장려 세제는 말 그대로 출산 장려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소득 기준, 총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이라 라고 했어요. 4천만 원 미만이고 나머지는 이 기준과 유사합니다. 똑같고요.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 장려 세제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 그러면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급한다. 이거는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요. 소득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 70만 원 지급 이렇게 정리하시죠. 2명이면 곱하기 2가 돼요. 1명당 1인당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바우처 제도 들어가죠. 바우처 제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들이 있어요. 저기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생각나요? 전자바우처 2007
자, 거기 보면 2007년 시행이라고 써졌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바우처 증서라고도 하죠.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지불을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자, 밑에 참고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자, 거기가 바로 법률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우처 법률 2011, 바우처 법률 2011, 전자바우처 2007 이런 식으로 외워라. 근데 바우처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바우처는 법률에서 이용권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만 동그라미, 이용권 나오면 아 이거 바우처 법률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2번만 체킹. 제가 2번 때문에 별표 치라고 한 거예요. 2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 누구죠? 네, 기관입니다. 기관, 바우처 기관.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구청장에 뭐 하라고요?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은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서 등록의 동그라미. 자, 왼쪽에다가 쓰세요. 신고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인가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허가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2번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배경입니다. 이거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가 전자바우처를 도입했을까? 첫 번째,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두 번째,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바우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거든요. 예전에는 공급기관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공급자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위 부당 청구가 있고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한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첫 번째 보면 수요자 선택권의 제한으로 인한 시장 창출의 한계성,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긍정적인 경쟁 유도 필요성. 네 번째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우처는 선택해서 간다, 기관을, 수요자가.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죠, 기관끼리.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공급자 지원 방식과 수요자 지원 방식의 비교. 당연히 수요자 지원 방식에 별표 쳐야 되죠. 수요자 지원 방식의 대상은 누굽니까? 서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가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도 이용하지만 중산층까지 바우처가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바우처예요.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죠. 이분들은 중산층 해당돼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되는 분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이 있는데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 왜?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은 대상자 욕구별로 표준화했다. 표준화의 동그라미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에 몇 시간 이용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딱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우처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신 1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의 동그라미. 자, 공급기관은 다수기관의 경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징은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바우처의 특징이면서 수요자 지원 방식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우처 사업 추진 경과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 보지 마시고요. 2013년 체킹해 주세요. 7번에 밑줄 쳐놨죠. 자, 여기에 세 가지의 바우처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2013년에. 동그라미 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동그라미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동그라미 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통합했다. 통합의 동그라미. 2013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요. 산모, 가사, 투자, 통합.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암기법의 일종의 산모, 가사, 투자, 통합.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뭐죠? 앞에서 했던 거. 두 번째 있었죠. 동그라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사 나왔었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투자 제일 앞에 있었죠. 1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요. 그래서 산모가사 투자 통합 몇 년? 2013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보면 2015년에 국가 바우처 운영 체계를 도입해서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했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 적용해 보면 2013년에 통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로 나와 있는 건데 거기 보면 현행과 통합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투자의 동그라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동그라미, 가사 간병 방문관리, 가사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무엇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 자리만 현관펜 밑줄,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현관펜 밑줄입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됩니다. 2013년입니다. 전자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우리가 급여체계에서 이거 봤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현관펜 준비해 보세요. 거기 첫째 줄 마지막에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찾으셨나요? 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자리 밑줄이요. 왜냐하면 제한된 일정한 용도 내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 통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여의 오용과 남용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현금급여보다는 제한되고 현물급여보다는 많이 보장되죠. 증서가 항상 가운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크게 비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말씀드렸죠. 공급자 간의 경쟁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품질 향상, 질적인 향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 치면 됩니다. 단점 들어갈까요? 단점은 오른쪽에다가 땡땡 스크리닝이라고 쓰세요. 나중에 행정에서 배우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의적 판단으로 선별하는 거예요. 자의적 판단으로 선별하는 거. 바우처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진짜 까다로울 것 같아. 안 받는 거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우처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밍 현상.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네요. 크리밍이에요. 크리밍 현상이라고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한 정보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제공된 것이 없이 이 바우처가 이용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급자들이 좋은 이용자, 편한 이용자만을 선별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네, 크리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리밍을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바우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큰 틀로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안 볼 건데 수업 시간에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 다음에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3, 4, 5를 묶어주세요. 3, 4, 5는 통합됐다 그랬죠. 2013년에 3, 4, 5 묶어서 통합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통합이 됐지만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통합됐지만 안에는 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 내역 1, 내역 2, 내역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읽어볼까요? 6번째죠. 6번째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나 언어 발달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의 가족들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이런 것도 이제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돼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체킹하세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박스가 나와요. 그 박스를 보시면 2019년 1월 1일 날 시행된 거 지금도 똑같은데요. 임신 1회당 60만 원의 이용권을 주고요. 만약에 이제 쌍생아다.
쌍둥이다 그러면 다태아라고 하잖아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만 취약자의 경우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에 분만 예정일 이후 1년, 출산까지 되니까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되게 건강검진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건 좀 더 많이 주죠. 120만 원입니다. 밑에 보면 1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산모가 기준이고요. 소득 재산 기준 없고, 자, 여기에서 보면, 임신일당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산모가 아니라, 이제 성인 산모 같은 경우는 단태아일 때는 60만 원이고 다태아일 때는 100만 원인데 청소년 산모의 경우는 120만 원이다. 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건 뭐예요? 출산 장려 정책. 그 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출산 장려 정책.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맨 아래 왼쪽에다가 영양 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 사업, 바우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바우처가 아니고 직접 배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직접 배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식료품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출산부에게 영양을 위해서 이 식료품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바우처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배달 방식으로 이제 패키지가 돼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죠, 바우처는. 자, 제5절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2008년 실시의 현관펜 동그라미.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있어요. 2006년에 실시됐다? 아니에요. X예요. 2008년입니다. 자, 목표 및 추진 방향이 있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의 키워드를 그 날개 쪽에 써보세요. 날개 쪽에다가 몇 글자 안 되니까 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읽어 나가는데, 저소득층의 아동과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 사례 관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드림 스타트 사업은 공적 전달 체계에서 합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적 전달 체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회를 주느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형의 서비스고 통합 사례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